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천재 시인 김삿갓의 이야기를 낭독해드립니다. 아름다운 꽃을 꺾으려고 하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김삿갓. 그는 범호 스님을 만나 절로 들어와서 오랫동안 다친 몸을 치유했습니다. 그러다 안산댁이라는 여인의 보살핌을 받았는데 그 여인은 아주 시를 좋아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자 시인 김삿갓은 시를 좋아하는 안산댁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김삿갓의 상처도 어느 정도 나아갔습니다. 김삿갓은 안산댁에게 미련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그는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더구나 안산댁에게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김삿갓은 적이 실망했습니다. 이래저래 김삿갓은 다시 방랑의 길에 나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그저 정처 없는 방랑의 길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그 방랑의 길을 뒤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서 김삿갓의 상처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제는 언제든지 길을 떠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김삿갓은 안산댁에게 미련이 남아있음을 알고 길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안 될 말이다. 영색에 혹해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나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침내 길을 떠나기로 결심한 김삿갓은 어느 날 범호 스님에게 스님, 내일은 길을 떠날까 합니다. 오랫동안 신세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고 말했다. 범호 스님은 눈을 커다랗게 뜨며 놀란다. 떠나시다뇨? 저는 선생을 언제까지나 가까이 모시고 싶은데 혹시라도 제가 불편하게 해드려서 떠나시려는 것은 아니옵니까? 김삿갓은 펄쩍 뛰며 손을 흔들어 보였다. 불편하다니요? 무슨 말씀을? 저는 워낙 영마직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는 성품입니다. 이번만은 다리 상처로 오랫동안 너무도 많은 폐를 끼쳤습니다. 기어이 떠나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범호 스님은 거기까지 말하다가 불현듯 생각난 듯이 참 안산댁한테도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고 묻는다. 안산댁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산댁한테는 신세를 너무도 많이 져서 떠나기 전에 무슨 성이라도 보여야 하겠지만은 제가 워낙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범호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손을 설레설레 내저었다. 안산댁은 우리 절의 살림살이를 맡아보는 보살입니다. 그러므로 선생이 그런 걱정까지 하실 필요는 없사옵니다. 그처럼 부담이 될 여인이라면 제가 애당초 천근을 하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김삿갓은 안산댁이 천적사의 살림을 맡아보는 보살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처음으로 알았다. 보살이라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인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범호 스님은 부르짖을 하면서 아니지요. 남편은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오래전부터 병세고 누워있기 때문에 절에서 살림살이를 전적으로 돌봐주고 있지요. 안산댁은 워낙 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선생한테 말동무가 되어 드리게 하려고 일부러 선생을 도와드리도록 특별히 부탁을 했던 것이옵니다. 김삿갓은 안산댁에게 남편이 있다는 소리에 적이 실망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고마움을 잊을 길이 없었다. 그동안 안산댁하고는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안산댁은 시에 대한 조예가 보통이 아닌 것 같더군요. 어깨너머로 배운 글이 조예가 깊으면 얼마나 깊겠습니까?
아무튼 선생의 말동무가 되어 드렸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옵니다. 선생께서 내일은 기어이 떠나신다니 오늘 중으로 안산댁이 선생을 찾아뵙고 작별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범어스님이 법당에서 저녁 불공을 올리고 있는 시간에 안산댁이 부랴부랴 김삿갓을 찾아왔다. 선생님께서 내일은 길을 떠나신다고 들었사온데 그게 사실이옵니까? 어차피 떠나야 할 몸이기에 내일은 떠날 생각이네. 자네한테는 오랫동안 신세가 너무나 많았네. 안산댁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렸다. 아무 말도 아니하고 안산댁과 단둘이 마주 앉아 있으려니 김삿갓은 이별의 슬픔으로 가슴이 답답해질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자리에서 슬며시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거닐던 산길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걸어보기로 할까? 선생께서 좋으신다면. 안산댁은 기다리기나 했던 것처럼 서슴지 않고 길을 따라 나선다. 어느덧 산에는 노을이 물들어오고 있었다. 산속에 허리띠처럼 뻗어있는 적막한 오솔길. 오랫동안 부축을 하고 부축을 받으며 다정하게 거닐었던 그 오솔길을 마지막으로 거닐자니 지난날의 추억들이 걸음걸음에 새로웠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까지나 말없이 거닐었다. 만약 안산댁에게 남편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김삿갓은 묵묵히 걸음을 옮겨나가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았다. 어느덧 노을이 사라지며 숲속에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안산댁이 조그맣게 입을 열어 묻는다. 내일 떠나시면 어디로 가시옵니까? 글쎄, 나는 발길 돌아지는 대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몸이니까 어디로 가게 될지 나도 모르지. 김삿갓은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도 잠옷 처량한 기분이었다. 안산댁과의 이별로 그렇게도 가슴이 무거웠던 것이다. 말씀만 들어도 처량하시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안산댁의 음성도 떨려나오고 있었다. 나의 인생 행로는 워낙 그런 것인걸. 김삿갓은 거기까지 말하다가 문득 안산댁은 시를 잘 알고 있으니까 나의 인생 행로를 시로 표현해 보기로 할까?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를 한 술 보고였다. 솔바람 차게 부는 쓸쓸한 주막에 한가롭게 누워있는 속세를 떠난 사람. 산골이 가까우면 구름을 벗으로 삼고 물에서 가까우면 물새와 함께 사노라. 내 마음 조금인들 거칠게 할까 보냐. 시와 술로서 인생을 혼자 즐기련다. 달이 밝은 밤이면 시를 읊기도 하며 고운 꿈을 유유히 내 멋대로 키워가리. 자기 자신의 생활 철학을 솔직대담하게 토로해놓은 시였다. 안산댁은 그 시를 2번, 3번 외워보다가 한숨을 쉬며 말한다. 선생님의 시는 마치 개송과 같아서 선미가 너무도 많이 넘쳐 흐르옵니다. 해가 저물자 달이 솟아올랐다. 두 사람은 수많은 추억이 서려있는 오솔길을 나란히 거닐며 언제까지나 헤어질 줄을 몰랐다. 아무 말도 없이 나란히 걷기만 해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만 같은 그들이었다. 이었고 어디선가 호련 목탁소리가 들려오자 안산댁은 약간 당황하는 빛을 보이며 발길을 멈춘다. 어느새 불향 올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볼 일이 있거든 먼저 돌아가 보구려. 나는 조금만 더 거닐다가 내려갈 테야. 김삿갓은 헤어지기가 아쉬워 자기도 모르게 역정을 부렸다. 그러다가 다음 순간
내가 이게 무슨 짓이야 하는 후회심이 솟구쳐 올라와서 나도 내려갈 테니 같이 내려가오 하며 앞장서서 산길을 걸어내려오기 시작하였다. 산을 다 내려와 불당으로 가는 갈림길에 도착하자 안산댁은 발길을 멈추며 목매인 음성으로 김삿갓을 부른다. 선생님, 왜 그러지? 김삿갓도 발길을 멈추며 안산댁을 돌아다보았다. 내일 아침 떠나실 때에는 전송을 못하겠습니다. 전송이 무슨 전송이야? 그럼 여기서 작별하자고. 안산댁은 무척 주저하는 빛을 보이다가 문득 합장 배려를 하면서 연불이라도 외듯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어디를 가시거나 부디 몸조심 하시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김삿갓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솟구쳐 오르는 슬픔을 씹어 삼킬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보모 스님과 작별을 나누고 고갯길을 올라오고 있노라니까 소년 행자 하나가 불이 나게 따라오며 김삿갓을 부른다. 무슨 일이냐? 안산댁 보살님께서 선생님께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소년 행자는 그렇게 말하며 수 한 병과 편지 한 통을 내밀어주는 것이 아닌가. 편지를 뜯어보니 사연은 다음과 같았다. 선생님을 전성치 못해드리는 제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예시 한 수를 빌려 저의 심정을 알려드릴 뿐이옵니다. 안산 보살. 그녀가 동봉한 시는 다음과 같았다. 베개 베고 누워도 잠은 안 오고 등잔불만 나불나불 눈에 비치오. 참다운 인연인데 동침이 무슨 필요랴. 님이 남겨주신 시를 거듭 외웁니다. 참으로 애절하기 짝없는 시였다. 김삿갓은 안산댁에 보내준 시를 거듭 외워보는 동시에 눈시울이 자꾸만 달아올라왔다. 망국의 한. 이별이란 누구에게나 슬픈 일이다. 하물며 사모하는 연과 이별에 있어서랴. 김삿갓은 안산댁이 보내준 술병을 손에 들고 산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얼마를 허노라니 강물이 굽어 보이는 언덕 위에 정자가 하나 있다. 이름도 괴이한 소리정이라는 정자다. 소리정? 옛날에 어떤 풍객들이 헤어지기가 하도 하시오. 연이면 웃으면서 헤어지자고 정자의 이름을 짐짓 소리정이라고 명명했더란 말인가. 김삿갓은 정자에 올라앉아 안산댁에 보내준 전들주를 혼자 따라 마시며 그녀와의 정분을 새삼 회상해 보았다. 안산댁은 생각할수록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다. 얼굴이 예뻐 사랑스럽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비단결같이 그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여인이었다. 김삿갓은 술을 마셔가며 그녀가 보내준 전글씨를 다시 한번 외워보았다. 참다운 인연인데 동침이 무슨 필요랴 하는 대목에서 새삼스러이 성스러운 애정을 느꼈다. 베개 베고 누워도 잠은 안 오고. 그렇다. 참다운 인연이면 그만이지. 구태여 몸을 섞고 본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불경의 시인의 무별법이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 김삿갓은 안산댁의 전병씨 덕택에 새로운 세계를 깨달은 듯한 느낌이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여 얼굴을 들어보니 소리정에는 다음과 같은 현판시가 걸려 있었다. 알고 사귄 지 8해가 되었건만 만남은 적고 이별만이 많았어. 떠나는 이번 길이 너무도 아득해. 눈물 흘리며 이별곡을 듣노라. 말만은 웃으며 헤어지려고 정자 이름조차 소리장이라고 했던 모양이나 이별에 따르는 슬픔만은 누구도 어쩔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런 시도 걸려 있었다. 밤마다 그리워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저 달은 멀리 가신 님에게도 비치리. 애 끓는 인의 심정 그 누가 알리요. 정자의 길에 서서 마냥 눈물 흘리요. 시를 흥미하며 안산댁에 대한 사모심에 잠겨 있는데 문득 초립을 쓴 난쟁이 하나가 정자 위로 뛰어오른다.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 상투를 틀고 있는 것을 보면 아이는 아닌 모양이었다. 그러나 키가 어떻게나 작은지 꼭 대추씨같이 보여서 김 작가는 자기도 모르게 실소를 하며 예, 너 장가를 가나이냐? 하고 물어보았다. 초립을 쓰고 있는 난쟁이는 대답할 생각은 아니하고 김삿갓의 얼굴만 말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노역에는 눈이 아니고 옹이구멍이요. 상투를 왔으면 어른인 줄 알아야지 장가를 갔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무슨 경우요? 세상에 장가도 안 가고 상투를 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호되게 쏘아붙이는 것이 아닌가. 실로 발직스럽게 짝없는 버르장머리다. 하기는 김삿갓에게도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상투를 보면 어른임이 분명한데 장가를 간 아이냐고 물어본 것은 크게 잘못된 질문이었다. 도대체 장가를 간 아이가 어느 하늘 아래 있더란 말인가. 난쟁이는 그런 시련이 몹시 아닐 것 같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질문이 아무리 비위에 거슬렸기로 사람 놈이 되바라져도 분수가 있지. 입에서 젖비린내 나는 놈이 김삿갓더러 노형이란 무슨 놈의 말버른장머리란 말인가. 더구나 눈이 아니고 옹이구멍이냐고까지 말하지 않았던가. 김삿갓은 하도 어이가 없어 너털 웃음을 웃었다. 내가 술이 취해 노용한테 실언을 했나보.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라니 나하고 술이나 한잔 나눌까요? 김삿갓은 깍듯이 존대를 해주면서 넌지시 수작을 걸었다. 사과하는 뜻으로 술을 주신다면 한잔 받아먹기로 합시다. 난쟁이는 서슴지 않고 마주 앉으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술을 따라주며 자세히 보이니 나이는 15살쯤 되었을까. 아무리 그렇기로 대추씨 같은 난쟁이가 40이 다 되어가는 어른더러 노형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난쟁이는 서당에서 오는 길인지 옆구리에 동명선습이라는 책을 끼고 있었다. 노형은 지금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이요? 김삿갓은 난쟁이를 은근히 골려주려고 노형이라는 말에 일부러 힘을 줘가며 물어보았다. 난쟁이는 술을 납죽납죽 받아 마셔가며 대답한다. 그렇다오. 서당에서 학문을 닦고 지금 귀가하는 길이라오. 겨우 동명선습을 배우는 주제에 학문을 닦는다는 말도 귀에 거슬리는 소리다. 학문을 닦은 지 몇 해나 되시오? 수학하는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죠. 3년 동안이나 서당에 다닌다면서 겨우 동명선습을 읽고 있는 것을 보면은 난쟁이의 지능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3년 동안이나 수학한다는 것을 보면 학문에 취미가 많은 모양이구려. 그러자 난쟁이는 김삿갓의 얼굴을 멀거니 건너다 보다가 노형도 학문에 취미가 많은 모양이구려. 그렇다면 우리 글자 알아맞히기 내기는 한번 해볼까요?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난쟁이가 사람을 얕잡아 보아도 본 수가 있지. 겨우 동명선습을 읽는 주제에 천하의 대시인더러 글내기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삿갓은 웃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워낙 글이 짧아서 노형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요. 그러나 노형의 소원이라면 한번 해봅시다 그려. 그러자 난쟁이는 의기양양한 기세로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내가 물어볼 테니 노형이 아는 대로 대답해 보시오. 만약 대답을 못하면 나에게 술을 한 잔 따라 올려야 하오. 이 술은 내 술인데 남의 술을 가지고 술 내기를 하자는 말이오? 아따, 술이란 어차피 누군가가 마셔버리게 마련인데 내 술 내 술이 어디 있어. 술은 마시는 사람이 술 임전하는 것도 모르시오. 사람이 왜 그렇게도 옹졸하시오. 난쟁이는 김삿갓을 쫄장부 취급까지 해가면서 내가 물어볼 테니 어서 대답이나 해보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꼬부랑 늙은이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글자가 있는데 그게 무슨 글자요? 꼬부랑
꼬부랑 늙은이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글자. 김삿갓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알 길이 없었다.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는걸. 예, 여보시오. 노용은 천자문도 못 배운 모양이구려. 꼬부랑 늙은이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글자는 어조사 내자라고. 오른편은 꼬불꼬불 꼬부라졌는데 왼편에는 지팡이 하나가 있을 뿐이니 그게 바로 꼬부랑 늙은이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글자가 아니고 뭐란 말이여. 이번 내기는 노영이 졌으니 나에게 술을 한 잔 따라 올리시오. 김삿갓은 꼼짝 못하고 난쟁이한테 술을 따라 올렸다. 난쟁이는 김삿갓을 업신여기는 듯 새삼스레 다리를 꼬고 앉아 술 한 잔을 사뭇 맛나게 마시고 나더니 아하, 그 술맛 대단히 좋은걸. 억울하거든 한 번 더 해보시오. 하고 나온다. 김삿갓은 난쟁이한테 술을 따라 올린 것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럴 얘기라면 누구한테도 자신 있었던 김삿갓이 아니었던가. 이번에는 꼭 알아맞출 테니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노영은 치고 약이 오르는 마행이구려. 그렇다면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리고 난쟁이는 두 번째 문제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글자가 무슨 글자요? 노영이 알아맞히기만 하면 내가 한 잔 따라 올리리다.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글자. 김삿갓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보아도 알 길이 없었다. 이번에도 모르겠구려. 도대체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글자가 무슨 글자요? 모르겠거든. 우선 술부터 따라 올리오. 난쟁이는 승리의 술잔을 기분 좋게 받아 마시고 나더니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글자는 날생자요. 일자라는 외나무 다리 위에 소 우자가 서 있으니 그게 바로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글자가 아니고 뭐겠어? 하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글자에서 김삿갓은 약이 점점 올랐다. 두 번까지는 내가 졌어. 그러나 이번만은 지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김삿갓은 모욕감이 느껴져서 기를 쓰고 덤벼들었다. 암만 약이 올라도 노영 실력으로는 안 될 것이요. 난쟁이는 어디까지나 안 입고 온 태도로 나온다. 내가 지면 술을 또 따라 흘리면 될 게 아니오. 그러면 내가 물을 테니 대답해 보시오. 나무 위에서 나팔 부는 글자가 무슨 글자요? 그 글자는 더욱 어려워서 노영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이요. 나무에서 나팔을 부는 글자.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알 길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창피스러기까지 하였다. 난쟁이는 의기양양하게 조소하는 미소까지 짓는다. 어떻소? 노영은 도저히 모르겠죠? 모르겠거든 빨리 술이나 따라 올리시오. 내기는 어디까지나 내기요. 만약 술이 떨어졌거든 어디서 사억이라도 해야 하오. 김삿갓은 사람 같지도 않은 난쟁이한테 술을 솥잔씩이나 따라 올리자니 기가 막혔다. 그래서 얼른 이렇게 둘러대었다. 예, 여보시오. 술이 아무리 먹고 싶기로 내가 생각해볼 시간을 좀 줘야 할 게 아니오. 난쟁이는 코웃음을 시큰둥하게 치며 비웃는다. 생각해볼 시간을 달라고요? 개꼬리 3년 묵힌다고 황무가 될 줄 아시오? 어림도 없는 소리요. 김삿갓은 난쟁이한테 그렇게도 심한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다. 그러나 내기에 지고 나면 무슨 모욕을 당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기에 김삿갓은 머릿속으로는 나팔 부는 소리를 내보느라고 또 하고 두세 번 외워보다가 벼랑간 무릎을 탁 치며 옳지 이제 알겠어. 나무 위에서 나팔 부는 글자나 이제 알았어. 하고 큰 소리로 외쳐대었다. 난쟁이는 얼굴이 멋쓰게지며 되받아 묻는다. 나무 위에서 나팔 부는 글자를 알아냈다고요? 그 글자를 알아냈다면 대답을 해보시오. 김삿갓은 의기양양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무 위에서 나팔 부는 글자는 뽕나무 상자요. 나무 위에서 또 하고 나팔 소리를 내고 있으니 그게 바로 상자 아니고 뭐겠어. 어떠서 내 말이 맞지요? 난쟁이는 어쩔 수가 없는지 쓰디쓴 입맛을 다시며
노형이 아주 제법이시구려. 이번에는 노형이 이겼으니 약속대로 내가 술을 따라 올리리다. 그리고 술을 따라주려고 술병을 기울이니 술은 2방울밖에 나오지 않았다. 어머, 술이 떨어졌네요. 술이 떨어졌으니 이를 어떡하죠? 마침 그때 하늘 공중에 떠돌아가던 소리개가 급전직하러 땅으로 내려와 병아리 한 마리를 채가지고 하늘 공중으로 날아올라가는 것이 바로 눈앞에 보였다. 난쟁이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기급을 하게 놀라 보이며 어머나, 소리개가 나타났네.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소리개밖에 없는데 소리개가 나타났으니 이를 어쩌지? 하고 외치더니 초립으로 눈을 가리며 번개같이 숲속으로 도망을 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김작갓은 소리개가 두려워 허겁지겁 도망가버리는 그 꼬락서니를 보자 소리를 크게 내 웃었다. 저 못난이가 내 앞에서는 그 독이나 큰 소리를 치더니 소리개를 보고는 기절초풍을 하며 도망가는구나. 난쟁이한테 온갖 모욕을 당했던 일이 회상돼 김작갓은 한방 통쾌하게 웃었다. 그러고 나서 난쟁이를 비웃어주느라고 즉석에서 다음과 같은 즉흥시를 한 수 지어 읊었다. 소리개가 무서워 감투 속에 숨는 인간, 어느 누가 뱉어놓은 대추시던가. 사람마다 모두가 그 꼴이라면 한 대에 대여섯도 나을 수 있으리. 난쟁이를 지독히 멸시하는 시였다. 상대방을 시로써 조롱해주고 나니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울분이 단번에 풀려버리는 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혼자서라도 술을 마시려고 비어있는 술병을 기울여 보다가 벼랑간 혼잣말로 이렇게 개탄하였다. 아차, 내가 그놈한테 깜짝같이 속았구나. 그놈은 술이 떨어진 것을 알고 진지 소리개가 무서운 저 도망을 가버린 것이 아닌가. 난 그런 것도 모르고 그놈을 못난이라고 비웃어 주었으니 나야말로 난쟁이만도 못한 올간이었구나. 김작갓은 남을 속여본 일은 있어도 남에게 속아본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언젠가 개풍거울의 송사도를 찾아가 자기 자신을 하옥대감에 밀살하고 허풍을 떨었던 것은 명백히 남을 속인 일이었다. 그날 그것은 사경에 빠져있는 돌쇠라는 마부를 살려내기 위한 비상수단이었지 사리사욕을 위한 속임수는 아니었다.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사리사욕을 위해 남을 속인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 대신에 남에게 속아본 일도 없었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속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었을 게 아닌가. 워낙 가진 것이 없는 몸이니 속여먹으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대추씨 같은 난쟁이한테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지 않았는가. 술 한 병 가진 것이 뭐가 대단한 소리였다고 난쟁이 놈은 나를 속여먹고 도망을 가버렸을까. 김작갓은 너트로 숨을 웃으며 다시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남에게 속을 염려가 없는 것이 매우 상쾌한 기분이었다. 김작갓은 산길을 걸어가며 생각해본다. 나를 속여 술을 빼앗아 먹고 도망간 난쟁이 놈은 지금쯤 나를 얼간이라고 비웃고 있을 테지. 나는 그 난쟁이한테 속았다고 해서 결국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안산댁이 애정이 표시로 보내준 전들줄을 낯도 코도 모르는 난쟁이에게 횡령당한 것이 약간 억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난쟁이가 말한 대로 술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마셔야 없어지게 마련이 아니었던가. 그 술을 누가 마셨거나 결국은 창자를 통과해 오줌으로 나와버리기는 마찬가지다. 난쟁이라는 놈은 그런 것도 모르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나를 속였구나 생각하니 김작갓은 가소롭기 짝이 없었다. 술 몇 잔이 뭐길래 그 못난 녀석이 나를 속여먹고 알아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는 내 것 내 것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백만장자도 죽을 때 그 돈을 저승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있을 때에는
내 것을 심술스럽게 따진다. 어떤 물건이든 간에 내 것이라고 생각되면 애착이 생긴다. 애착이 쌓이고 쌓이면 욕심이 되어버린다. 욕심이 뭉치고 뭉치면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빼앗아보고 싶은 도심이 생긴다. 세상은 그래서 복잡해지기 마련이기에 김 작가는 숫제 내 것이라는 관념을 떨쳐버리고 언제나 빈 털터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김 작가는 산길을 걸어가며 자기한테서 술을 속여먹고 달아난 난쟁이를 새삼스러이 측은하게 여겼다. 술을 마시기 위해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주도에 어긋나는 행실이었기 때문이었다. 세상에 술처럼 화친을 필요로 하는 음식이 어디 있으랴. 주성 이태백은 오라 독작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읊은 적이 있었다. 꽃 그늘에서 술 한 병을 놓고 친구도 없이 혼자 마시노라. 잔을 들고 명호를 맞이하니 그림자까지 세 사람이 되는구나. 친구가 없어 부득이 혼자 마셔야 할 경우에는 명월과 그 그림자와 어울려 마셔야 하는 것이 술의 풍류가 아니었던가. 선조 때의 시인 김육도 술과 친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조를 남겨놓았다. 자네 집에 술 있거든 부디 날 부르소서. 내 집에 꽃 피거든 나도 자네 청하옴세. 100년 더 시름 잊을 일을 의논코자 하노라. 이상의 시조만 보아도 술을 마시는 데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 작가도 그만한 주도는 알고 있었기에 난쟁이가 속임수를 쓰지 않았더라면 술을 응당 나눠 마셨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안산댁이 보내준 전별주를 나눠 마시는 즐거움이 얼마나 컸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쟁이는 사람을 속여가며 술을 빼앗아 마셨으니 그것은 욕심이 눈을 가리고 있었던 증거가 아니고 뭐겠는가. 사람의 욕심을 나무라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100년도 다 못 살고 죽는 인생이건만 항상 1000년의 근심을 안고 살아가노니 낮은 짧고 밤은 하도 기니 어찌 촛불을 밝혀놓고 놀지 않으랴. 쓸데없는 걱정을 깨끗이 떨쳐버리고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자는 소리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욕심을 버리는 일이다. 그러기에 불교에서는 세속의 온갖 무력에서 벗어난 사람을 무심도인이라고 불러오고 있지 않은가. 김 작가는 자기 자신을 무심도인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자부하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아무 욕심도 없이 살아온 것만은 사실이었다.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생각하며 발길을 무심히 옮겨놓다 보니 개성의 진산인 송악산이 멀리 바라보인다. 500년 도읍지를 이제야 구경하게 되었구나 싶어 김 작가는 벌써부터 감개가 무량해 왔다. 송악산 기슭에는 수목이 무성하였다. 송악산 봉우리를 멀리 바라보며 저물어가는 산길을 걸어오고 있노라니까 문득 고려제의 충신이었던 야은 길제의 시조 한 수가 머리에 떠오른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어지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야은 길제는 포은 정명주, 목은 이색과 함께 여말 사문의 한 사람이다. 세 사람은 모두가 고려제의 충신이었다. 이성계는 고려를 거꾸로 틀리고 조선 왕조를 창업하자 세 사람을 회유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써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고려조의 지조를 지켜왔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송죽 같은 절개는 지금도 청사의 길이 빛나고 있는 것이다. 나라가 망한 도읍지를 돌아보며 망국한을 읊을 때의 길제의 심정이 얼마나 처량했을 것인가. 김 작가는 그의 시조를 읊어가며 가슴이 서늘해 오는 비량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 문득 깨닫고 보니
어디선가 연불소리와 목탁소리가 은은히 들려오고 있었다. 가까운 곳에 절이 있는가 보구나. 오늘 밤은 절에서 신세를 져야지. 그런 생각을 하며 얼마간 걸어오고 있노라니까 80이 넘어 보이는 백발 노승이 습석을 조용히 거닐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첫눈에 보아도 학처럼 고고해 보이는 노승이었다. 노승은 김삿갓을 보자 미소를 머금고 합장 배례를 해보인다. 어서 오십시오. 남남이 타불 관세음보살. 김삿갓도 머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다. 지나가던 과객이올시다.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도록 적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르다 뿐이옵니까? 한 달이고 1년이고 편히 쉬어 가십시오. 노승은 그렇게 말하며 김삿갓을 두말 없이 객방으로 인도해준다. 그제야 알고 보니 그 절의 이름은 금종사였다. 툇마루에 걸터앉아 눈앞의 풍경을 둘러보고 있노라니까 어디선가 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보니 차를 달아주려고 스님이 물을 끓이고 있는 소리였다. 김삿갓은 그 소리를 듣자 불현듯 이규보의 시가 연상되었다. 스님은 나그네를 웃음으로 맞아주네. 대머리진 머리 모습 천년 학과 같도다. 고단에 마루에 누우니 달은 밝은데 차 다리는 소리가 샘물 흐르듯 들리네. 김삿갓은 옛 시를 회상해보며 여기가 바로 극락이 아닌가 하는 느낌조차 들었다. 하룻밤을 자고 나자 상처의 후유증이 발동하여 김삿갓은 금종사에서 보름 가까이 묵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절이라는 곳은 밥도 거저 먹여주고 잠자리도 거저 제공해 주어서 고마웠다. 10여일 후에 개성읍내로 들어가려고 하니 노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만류한다. 다리가 불편하신데 며칠 더 쉬어서 떠나시지 그러세요. 고맙기 짝없는 소리다. 덕분에 완쾌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세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인생의 즐거움이란 서로 간의 적선을 베푸는 일이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비로우신 말씀 고맙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셔서 길을 걸으시기가 고생스러우실 텐데. 노승은 똑같은 말을 거듭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듯 읍내에 들어가시면 인심이 각박에 잠자리를 구하시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저를 다시 찾아주십시오. 여기까지 오시기가 번거로우시거든 성 안에 있는 연복사나 자하동에 있는 송화산을 찾아가도 됩니다. 절에만 찾아가시면 언제든지 편히 쉬게 해드릴 것이옵니다. 하고 친절하게 일러주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거듭 사리하며 노승과 작별하고 그날로 개성 시내에 들어왔다. 개성 거리는 무척 쓸쓸한 인상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리도 질비하고 사람들의 왕래도 빈번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활기 없어 보였다. 골목골목이 음침하여 마치 죽음의 도시와 같은 인상이었다. 그야 물론 고려가 망하고 조선왕조는 도읍을 한양으로 옮겨갔으니까 맥 빠진 도시가 되어버린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고려가 망한 지도 이미 300년이 지났다. 그러나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은 300년이 지나도 좀처럼 가시지지 않는다. 거리는 어디를 가도 초상을 치른 듯 그런 집 같은 분위기였던 것이다. 그러게 고려의 유신이었던 원천석은 개성거리를 거닐며 다음과 같은 시조를 읊지 않았던가. 흥망이 유수하니 만올 때도 추초로다.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였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고려의 유신이었던 원천석의 경우만이 아니다. 김삿갓은 고려가 망한 지 300년 후에 들렀건만 망국의 한해 마음이 어두워 몸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나라는 것은 그렇게도 소중한 것인가? 김 작가는 그런 생각조차 해보며 저물어가는 거리를 쓸쓸히 거닐고 있었다.